이때는 주택의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도 날리고 징역이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운의 부동산 TV를 운영 중에 있는 학운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실수요자들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규제 정책이지만요. 크게 투기과열지구와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누어서 대출 규제 및 무거운 세금 부과 등으로 나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조정지구 내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는 분양권을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낭피해 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조정지구 내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조정지역에 대한 내용이므로 일반 지역이나 투기지역 등은 또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할까요?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권도 한 채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아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게 뭘까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목적으로 추가로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샀으면 이사 후 그 전 주택은 팔아야겠죠.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짤없이 2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1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이전 주택의 매도 시 1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이죠. 집을 갈아탄 것일 뿐이니 그냥 1주택자와 똑같이 봐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분양권은 이런 조건이 없었지만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택이든 분양권이든 이사를 위해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보실까요? 우선 기존 주택 매입 1년 후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야 하고요.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이 아닌 주택은 취득 후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데 비해 분양권은 기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지요. 준공까지 약 3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기존 주택에 살다가 준공 나면 기존 주택은 바로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2017년 8월 이후 보유한 주택은 2년 보유는 물론 실거주까지 하여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무조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 내라 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팔아서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투자 목적이지 이사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기지요. 분양권 주택이 3년 안에 완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법은 법이니 기존 주택을 팔고 시원하게 거리에 나앉으면 될까요? 헤이, 이건 아니겠죠. 이럴 경우에는 분양권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이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되고 기존 주택은 분양주택이 완공된 후 2년 내에 파시면 됩니다. 거리에 나앉으실 몇 분 제가 구해드린 것 같네요. 이번에는 분양권의 전매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정지구에서의 분양권은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안에 전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지역이니 뭐니 전매 제한이니 뭐니 이런 것들 모르는 분들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의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도 날리고 징역이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 전매가 가능한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생업상 혹은 질병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때, 자녀가 특수학교 등으로 입학하게 될 때, 결혼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게 되었고 직장마저도 변경될 때, 이런 때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 분양권을 매수한 매수자 또한 전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다음은 대출인데요. 자금력이 충분하여 대출 없이도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면 신경 쓸 것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따져보아야겠지요. 대출은 크게 중도금 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 후 준공 때까지 정해진 금액만큼을 대출을 받아 분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설사가 건설비를 자기 돈으로 충당하지 않고 미래에 완공될 물건을 담보로 고객의 이름으로 낸 대출을 땡겨 쓰는 것이니 이 제도는 건설사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무이자로 많이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 후불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준공되면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잔금대출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때는 준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매달 대출을 갚아나가는 일반적인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매달 갚고 계시는 아파트 대출금이 이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기준은 여러분들 LTV나 DTI, DSR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도금 대출은 LTV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담보대출은 DTI나 DSR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올해부터는 DTI가 아닌 DSR을 적용한다고 하니 DSR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하철 바퀴 타이어 끼우는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만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중도금 대출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도금 대출은 LTV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LTV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매입가의 몇 프로까지 대출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매입가 9억 이하 무주택자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9억 이상은 시행사 자체 보증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조금 완화됐는데요. 매입가 5억 이하는 70%, 8억 이하는 60%까지 가능합니다. 서민 실수요자란 매입주택 가격이 8억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는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주택자도 50%까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기존 주택 처분각서를 작성한 후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사 목적이라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출해주겠다라는 소리지요. 분양가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50%는 대출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오산인데요. 한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50%든 60%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소리지요.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해줄 때는 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 있는데요. 이거 다 말하면 길어지니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규제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는 세대당 1건 5억 원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그 외 규제지역은 세대당 1건 3억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금은 3억 5억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소리지요.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안 나오시는 분은 부적분 잔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알아봤으니 이제 담보대출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작년까지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를 적용했다면 올해부터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빡센 DSR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DSR은 총체적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대출의 총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은행권은 60%, 은행권은 40%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나 40%를 넘어서면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소득이 1억인 사람이 DSR 60%를 적용받게 되면은 1억의 60%에서 6천만 원이니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규제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연 6천만 원이면 월 500만 원 가량 되니까 기존에 이분이 월 500만 원 가량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더는 받을 수 없고 그보다 적게 상환하고 있었다면 남아있는 금액분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잘 따져보고 분양권을 취득하셔야겠네요. DSR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도 DSR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요. 담보대출이라는 게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자, 어떻게 잔금 대출까지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조정지구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골치 아픈 의무 이행 사항을 알아봐야겠지요. 전입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무주택자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하여야 하고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전입 및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전입 의무를 실입주 의무와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입 의무이지 실입주 의무는 아닙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 전입신고 기록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1주택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조금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데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있잖아요. 만약 취득한 분양권을 팔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골 때리죠? 또한 차후 조정지구에서 해지되었더라도 역시 처분 조건은 유효합니다. 무조건 기존 주택은 약속대로 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입주 목적이 아니면 애초에 분양을 받지 말라는 소리이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이나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대출금을 일시에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지구 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집이라는데 이를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고 서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야 합니다. 집은 투기 목적물이 돼서는 안 되고 일부 가진자들의 자기재산 불리기 수단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뜻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일색으로 흘러가면 정작 보호해야 할 서민들마저 규제의 덫에 갇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죠.